이제 변론의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변론이란 말 앞에서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일반적인 교과서 보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소송행위 이런 게 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뭐 소송행위 이런 거, 당사자의 소송행위 여기 다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해버려서 여기서 이제 변론이라는 챕터는 상당히 일반적인 교과서보다는 여기 분량이 없어요. 이미 했던 거. 당사자의 공방이 펼쳐지는 거죠. 변론에서. 그런 이해를 하면 고 333면에 그림 그려놨잖아요. 처분권조에 관련해서 청구 단계에서 원고가 변론에서 청구 취지를 진술하죠. 그럼 피고의 어떤 태도는 보통은 청구 기각을 구하고 부인을 하고 뭐 이런 게 제일 일반적인데 여기 청구 단계에서는 피고가 자기도 원고가 돼서 반소를 들어갈 수 있고 청구 자체급에서는 자백급에 해당하는 인락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소각하나 청구 기각을 구한다라는 청구 단계에 반발하는 태도가 나오겠죠. 이건 청구급에서의 원피고 간의 공방이죠. 그 제일 위에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브로 내려오면 이제 주장을 펼치는 거죠. 청구급에서 청구 인락 그러면 소송이 종료되죠. 드물긴 하지만 청구를 인락해버리면 그 단계에서 끝나버리죠. 근데 보통은 드물죠. 그 다음에 밑에서 위에서의 제일 마지막처럼 청구를 기각을 구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럼 청구를 기각을 구하면 이제 서브로 들어와서 주장의 공방이 펼쳐지죠. 그럼 원고는 이제 그 청구 취지를 뒷받침하는 청구 원인 사실을 주장하는 거죠. 소비대차 돈 빌려서 못 받고 있다. 그 청구 원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그 피고의 태도는 네 가지 플러스 항변적인 태도가 있다고 계속 앞에서 얘기했죠. 자백과 자백간주, 부인과 부지. 그 다음에 거꾸로 이쪽서 치고 들어가는 항변이 있다라고 그랬죠. 이쪽이 치고 들어가는 항변에 대해서 다시 원고는 또 5가지 태도가 있죠. 인정, 뭐 부인 또는 여기서 재항변 또는 그 사이사이의 침묵과 부지 이렇게 해서 또 똑같은 피고의 태도처럼 피고의 항변에 대해서 다시 원고의 재항변이 있죠. 원고의 재항변. 그렇죠? 그래서 공방이 펼쳐지죠. 여기서 이제 자백같이 또는 자백간주처럼 되면 불요증 사실이라고 288조 증거법 첫 조문에 나오는 증명할 필요 없이 그대로 거기서 사실 인정의 기초로 법원이 해야 되는데 부인이나 부지가 되면 부지는 150조 2항에 부인으로 추정한다라는 게 있지요. 부지와 부인의 차이는 뭐예요? 부인은 아니다고 부지는 모르겠다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경우 있어요. 자기가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아니 알면 알고 아니면 아닌 어떤 자기가 체험한 사실을 슬쩍 부정하는 거라고 하는 것처럼 모르겠다고 답변하는 건 실은 문제예요. 자기가 겪었거나 자기가 알 수 있는 거면 이면인 거고 부인이면 부인이지 모르겠다라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보거나 겪은 건데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는 150조 2항이 부인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데 실은 이제 그렇게 모르겠다라는 것의 사람 태도는 오히려 자기가 인정하는 것을 말하기가 참 껄끄럼하니까 그냥 외면하는 듯한 태도 아니냐 이거죠. 오히려 자기 입으로 내가 잘못했다까지는 못하겠고 또 완전히 좀 약간의 양심은 남아서 아니다라고는 못하고 그 태도가 뭐예요? 모르겠다라는 태도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모르겠다는 것은 자기가 겪은 것을 알면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건 웃기다는 거죠. 이면인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모른다라는 태도는 웃기다는 거죠. 근데 그 부지의 속성상 그런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을 부지하는 태도는 실은 부인으로 추정한다지만 실제 속셈은 양심은 조금 있어서 완전히 아니다라고 못하는 그런 정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이 태도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디에 내가 그런 말 써놨냐면 보세요. 339면에 한 조그만 것이 빼고 부지의 셋째 줄 보세요. 339면에 부지의 셋째 줄. 입법적으로 독일 민사소송법과 같이 부지의 진술이 허용되는 것은 자기의 행위나 체득의 대상으로 되지 않았던 사실에 한정해야지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런 답변 태도를 보이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상황이. 그런 얘기를 하고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독일법이 있는데 지금 국회 입법이 하나 요거가 너무 사람들이 뻔뻔하게 그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요 개정안이 부지에 대해서 무조건 부인하는 것을 볼 게 아니다. 오히려 부지는 이게 맞는 거, 인정하는 거, 그런 것의 어떤 심정의 발로일 수도 있다. 자기가 체득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는 태도, 그런 등등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뭐 하여튼 무슨 개정안이 하나 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조문에 관한 개정. 하여튼 그게 여러분한테 이해시키려고 내가 어떤 그런 문제까지 이야기를 해 준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자백, 그 다음에 침묵, 자백 간주가 되는 거죠. 침묵은. 왜냐면 우리 소송 시스템은 뭐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몰아붙였을 때 억울하면 따져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태도는 인정하는 셈 아니냐 해서 자백으로 본다죠. 그게 소장 단계의 답변서에서 나오는 건 무변론 판결로 나타나는 거죠. 30일 이내 답변서를 안 내는 거는 결국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럼 변론 없이 판결도 할 수 있다. 원고 승소 판결할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변론에 있어서는 지금 150조 1항의 자백 간주로 나타나는 거죠. 부인과 부지적인 것은 증거조사가 필요하죠. 이제 아까 자백 간주는 불요증 사실로서 증명할 필요가 없는데 부인 부지는 이제 증거조사가 필요하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같이 처음에 시작할 때 피라미드 내가 그려놓고 청구급이 있었고 주장 중에 법률상 주장이 있었고 사회상 주장이 있었고 증거로 내려오는 그런 그림도 한번 보여준 적 있죠. 이 책에도 앞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 가면. 그거 생각해 보면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증거 단계로 내려오겠죠. 그럼 증거를 신청하죠. 그럼 우리가 이제 2학기에 증거법을 배우는 거죠. 미국식으로 본다면 형사소송하고 민사소송 증거법이 같은데 에비던스 로라고 해서 같은데 우리는 이제 각각 지금 그 민사소송에서도 배우고 형사소송에서도 배우는데 하여튼 증거 자체가 실제는 여러분이 법을 배워서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확정이 대단히 중요하죠. 법률의 해석 적용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법률의 해석 적용은 뭐 잘한다 그래도 사실이 인걸 아닌 것으로 또는 아닌 걸 인거로 해놓으면 그 뒤에 법률 적용은 뭐 전제가 틀려버리면 그게 당사자 어느 한쪽은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확정이 중요한데 이 사실 확정은 어떻게 실무적으로 테스트하기가 뭐 의사로 치면 뭐 회복에 실습을 시키겠는데 이 종이 시험에서는 어떻게 테스트해 볼 수가 없어요. 사실 확정은 주어질 수밖에 없죠. 사실 확정. 실은 중요한 건데 이건 테스팅이 종이로는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머리가 똑똑하다고 그래서 사실 확정을 꼭 잘하는 거 아니죠. 경험이 풍부하거나 그 어떤 보는 각도가 또 어떻게 본다면 다양한 관점에서 봐줘야 되는데 너무 획일적인 것으로 선입관이랄까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어떤 경험이 짧은 상태에서 보면 사실 확정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젊은 판사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법조 일원화 같은 게 법조 일원화 시키는 게 어떤 풍부한 변호사로서 경험 같은 걸 쌓고 두라라. 이런 것도 법조 일원화의 하나의 어떤 취지이죠. 그래서 사실 확정이 대단히 중요한데 당사자가 이제 증거 신청하는 것까지는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이 채택 여부를 결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뭐 유일한 증거는 채택을 반드시 해야 된다.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고 나중에 증거법 가서 다시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절차 진행은 직권 진행주의로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정도 이해를 하고요. 그것을 이제 쭉 풀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의 이미지만 머릿속에 잡혀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내가 지금 설명한 것을 계속 말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쭉 보면 일단 7-16은 본안의 신청이 들어간다. 본안의 신청이 들어간다. 본안의 신청 청구급 이런 거죠. 그래서 피고의 답변 태도는 드물지만 청구 인락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소각화를 구한다든지 청구 기각을 구하죠.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겠죠. 주장 단계로 내려오죠. 그러면 원고가 자기 신청급의 청구회를 뒷받침하는 신청급 청구급을 뒷받침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펼쳐야 되죠. 그것을 공격 방어 방법이라 할 때 공격 방법이라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피고가 방어 방법을 펼치는 거죠. 이 주장에는 법률상 주장이 있고 사회상 주장이 있어요. 법률상 주장은 법원한테 우리가 주장을 펼치지만
당사자가 펼치는 주장, 뭐 변론주의 이런 거와 관련된 주장은 아니고 원래는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고 적용하고 해석하고 할 그런 부분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법률상 주장해봤자 그것은 사실상 주장을 하는 효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법률상 주장에 만약에 손해배상 받을 이런 상황이라면 손해배상 의무가 상대방한테 있다. 이런 법률상 주장은 그거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실제 그 말하는 의도는 상대방이 잘못했다. 그다음에 내가 손해가 발생했다. 그다음에 위법하다라는 손해배상에 있어서 요건 중에 상대방 고의가실이 있다. 그다음에 위법한 행위를 했다. 그 행위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 그다음에 그 행위와 나한테 인과관계 있다라는 요건, 개별 요건 사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라는 그 부분이 몽땅 그려져서 말했을 것이지만 그거는 지금 우리가 변론주의와 뭐 자백의 대상이 되느냐 이런 영역의 사실상 주장 단계 이전에 그렇다고 청구는 아니고 주장은 주장인데 그런 것을 법률상 주장이라고 그래요. 예컨대 피고 입장에서는 채무가 소멸했다. 채무가 소멸한 구체적 사유가 사실상 주장이지 채무가 소멸했다는 것은 그냥 법률상 주장이에요. 피고 입장에서 채무가 소멸했는데 그 말을 하는 의도는 뭐 이제 갚았다는 얘기가 나오든지 뭐 시효가 소멸됐다고 얘기가 나오든지 아니면 면제해줬다라는 얘기가 나오든지 아니면 내가 상계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든지 요게 이제 구체적 사실의 주장인지 채무가 소멸됐다 이런 것은 아직은 법률상 주장 단계 얘기를 하고 여기는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 영역 법률상 주장은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그 주장의 선행에서 법률상 주장이 있는데 이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통과하는 의미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당사자가 주장을 펼치더라도 그 어떤 사실상 주장을 가기 위해서 펼치는 거예요. 여기서 피고가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라는데 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라고 답변을 해줘도 이건 자백이 아니라는 거죠. 자백은 개개의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자백하는 거죠. 채무는 소멸했다. 그래 채무 소멸했어. 이건 자백이 아니라는 거죠. 변제했다는 얘기에 대해서 돈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그게 이제 구체적 사실에 대한 자백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법률상 주장은 예컨대 손해배상 청구 들어갈 때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제 변제했다라고 하기 위해서 채무 소멸했다 하는 주장은 그 밑으로 가기 위한 법률상 주장에 불과한 거다. 그건 큰 의미의 주장 안 하든 하든 결국 변제됐으면 법원이 나중에 뭐예요? 어떻게 나가겠어? 변제했으니까 이제 채무는 소멸돼서 갚을 의무 없다. 원고 청구 기각된다. 법원이 얘기해줄 결론을 그냥 그 다음 사실상 주장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말하고 들어간 거지 그 말을 안 했다든지 그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오케이 마저 해준다든지 해서 거기서 세팅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법률상 주장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자연스럽게 내려가죠. 사실상 주장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변론주의 주장 책임 이런 영역이고 자백의 구속력이 있게 되고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에서의 사실상 주장에 대해서 338면의 동그라미 2에 철회가 가능하냐? 일반적으로는 가능한데 자백 같은 것은 나중에 법정에서 자백을 해버리면 취소 철회가 함부로는 안 되니까 주의하라. 라는 게 이제 증거법에서 나오는 얘기고 앞에서 조금씩 얘기했던 건데 자백되면 그대로 사실인정의 기초로 들어가니까 나중에 철회를 못해요. 일정한 요건하에서만 하는 거예요.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경우라고 해서 288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만 가능하지 보통의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엔 그러니까 철회가 가능한데 일반적인 자백은 함부로 철회를 못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자백했기 때문에 이제 법원의 사실 판단에 있어서 증명할 필요 없이 판단에 이런 자료로 쓰일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붙일 수 없어요. 다만 예비적이나 가정적 주장을 한 것은 그 자체에서의 조건이랑 기한이지 민법에서 말하는 조건 기한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말하는 조건은 그 자체에 내세우는 게 뭐 하면 또는 기한 같은 거 언제 오면 이렇게 붙인 게 아니라 뭐라는 A라는 주장을 한번 하고 A라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면 B라는 주장하겠다. 이런 의미의 예비적이랄까 조건 이런 것은 우리가 본래 의미의 조건 기한은 아니니까 상관없는데 본래의 조건 기한은 그 주장 자체에 들어가는 조건 기한은 붙일 수가 없다가 특성이에요. 거기까지 이해하고요. 상대방의 답변 태도는 부인이 있어요. 그다음에 부지가 있어요. 자백이 있어요. 침묵이 있어요. 계속 반복했던 얘기니까 따라서 읽어보면 되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입증, 증거 신청으로 내려오겠죠. 어디 단계에서는 사실 내려오는 게 아니냐면 자백과 침묵은 내려오는 건 아니죠. 사실은 자백과 침묵은 불료증 사실이잖아요. 288조의 불료증이니까 증거 신청 단계로 내려올 필요는 없죠. 거기서는 그대로 사실 인정이 기초. 그게 변론주의 두 번째 명제잖아요. 앞에서 주장 책임이 변론주의 첫 번째 명제고 자백되면 이제 그대로 사실 인정이 된다는 게 자백의 두 번째 명제로서 그게 변론주의 두 번째 명제죠. 변론주의라는 당사자의 책임에 맡겨진 어떤 소송행위의 규율의 심리의 원리니까. 그래서 자백되거나 자백 간주는 사실은 증거 신청 요 단계로 내려오는 건 아니고 부인 부지가 내려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 항변에 대해서 재항변의 태도가 그럴 때 내려오겠죠. 그래서 증거 신청 입증으로 내려오네요. 그 증거법 2학기부터 시작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증인 신문을 한다든지 서증 그러니까 차용증 영수증을 갖다가 제출해서 판사가 그 기재 내용을 읽는 그런 증거조사가 들어가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정도 또 됐고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일단 해봐요. 여기까지 질문 있어. 없으면 항변으로 넘어갈게요. 응? 어디서? 피고의 항변에 대해서. 피고의 항변에 대해서 자백이나 침묵하면 왜 미말이 요거 말하는 거죠. 지금 333면의 박스의 왼쪽 부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원고의 항변에 대해서 침묵, 자백 이런 태도가 있을 수 있죠. 피고가 변제했다는데 대해서 맞아. 빌렸어. 아니면 갚았어. 이 얘기 할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 꼭 부인만 할 건 아니죠. 보통 부인하겠지만 보통 나 피고가 갚았다고 하는 거 처음에 원고가 빌려줬다. 피고가 갚았다. 이제 빌려준 건 전제가 되고 갚았다. 근데 피고가 보통은 언제 갚았냐 이렇게 나오는 게 부인이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 갚았다. 뭐 이게 인정해 줄 수도 있는 상황은 뭐 지금 요에서는 왜 그런지 몰라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잘 딱히 이해가 안 돼? 있을 수 있는 거라니까. 항변이라는 공격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부인과 항변을 배우는데 항변은 거기서 어떤 건을 갖고 또 치고 들어온 거잖아요. 피고가. 그거에 대한 어떤 태도 중에 자백이라는 태도가 있을 수는 있다는 거죠. 되겠어요? 어? 안 돼? 뭐가 또? 또. 항변 봐요, 이제 항변. 이 항변에 대한 그거라는 것이죠. 그 태도가. 피고가 항변하면 원고는 그런 태도 말고 재항변도 있어요. 재항변. 그래가지고 최근에 특이한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피고가 어떤 채권을 갖고 상계 항변을 했어요. 상계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피고가 자기 채권을 갖고 상계해서 원고의 채권을 소멸시키려는 어떤 방어 방법을 택했는데 원고가 다시 재항변으로 나도 또 너한테 채권이 있다 해서 상계의 재항변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작년 판례가 근데 평석 들어갔는데 상계 재항변이 나오니까 이게 너무 복잡해진 거예요. 원고의 청구에서 상계가 나왔는데 이 상계에 대해서 또 이쪽서 상계 재상계 그러니까 두 번 이 나름대로 또 상계로 재항변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이 원고의 상계 재상계 항변은 법원이 심리 못 해주겠다. 복잡해진다. 그만둬 라고 해서 안 받아줬어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안 받아주는 논거가 이론적으로 뭐냐 이거죠. 실기한 것도 아니고 신의 측에 의배되는 것도 아니고 나도 방어 방법으로 네가 상계하겠다는 채권이 그러니까 이 말은 상계 재상계 항변을 했는데 네가 받을 채권이 따져봤더니 없어서 안 받아줬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방어 방법을 펼치는 것 자체가 안 받아줬다는 거죠. 따져보기 전에. 근데 왜 그러냐 이거죠. 내 비판은 왜 그러느냐. 왜 안 받아주느냐. 내가 나 나름대로도 원고 나름대로도 피고한테 돈 받을 채권이 원래 청구 들어갔던 채권 말고 또 다른 어떤 피고한테 채권이 있기 때문에 그 상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싸움이었겠어요. 원고가 A라는 청구 들어가니까 P는 뭘로 막으려고 그랬어요. 자기 채권 B로 막아서 이제 소멸시키려고 했더니 다시 원고가 C라는 채권 해가지고 요거를 소멸시키니까 이거 다시 살잖아요. 만약 그 말들이 다 맞다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원고는 그 작전을 쓴 거죠. C라는 채권을 내세워서 B라는 상계에 대해서 거기서 상계에 대해서 또 다른 이 상계가 작동하면 A는 살잖아요. 그렇죠? B가 상계로 쓸렸던 것은 A를 무너뜨리려고 상계가 나왔는데 A가 다시
나도 너한테 돈 받을 거 있다라고 C를 내세우면서 B하고 C를 상쇄시켜버리니까 A 살리려고 하는 어떤 방안을 펼쳤는데 이 C가 가타부타 채권이 있냐 없냐 들어가기 전에 아예 방어 방법으로 쓰는 걸 안 받아줬어요, 법원이. 그럼 난 안 받아주기 위해서는 뭔가 이론이 있어야 된다. 실기했다든지 뭐 신의치기에 의배된다든지 이 사람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적어도 들어와서 따져줘야 되는데 왜 안 받아주냐라고 나 또 댓글을 걸었죠. 댓글을 걸어서 판례 평석을 했는데 하여튼 최근에 그런 판례까지 나왔어요. 논리적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정책적으로 복잡하고 승부가 지금 요거 싸우다가 결국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 싸움을 가잖아요. 그럼 상계의 자동채권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막 그거 싸우고 있고 A는 뒷전으로 가잖아요. 원래 본격적인 싸움 내용. 그러니까 아마 법원은 컷한 거예요. C는 정 못 참겠으면 별도로 네가 내라. 별도로 C. A하고 C는 다른 채권이니까 별도로 내도 돼요. 굳이 A, B의 싸움에 C까지 내서도 복잡하게 하지 마라. C 네가 상계 쓸 채권은 별도로 내서 받든지 말든지 해라. 이 상황에 끌어들어와서 혼전 일으키지 마라가 법원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상계 항변에 대해서 원고의 상계 재항변은 부적법하다가 지금 대법원 2014년도 판례예요. 부적법하다. 부적법하다는 건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들어와서 따져봤더니 그런 채권이 없다가 아니라 그런 방어를 안 받아줬어요. 방어 방법을. 그래서 권리 장애 항변, 권리 저지 항변, 권리 소멸 항변. 만약 계약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여러분 민법 총칙 등 계약법에서 배운 거. 그 그림이 341면에 쭉 그려놨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계약의 성립 단계에서는 이쪽 입장에서는 무효 사유 같은 걸 주장해서 성립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피고가. 그다음에 계약의 효력에 있어서는 동시행항변권에 있어서 권리 행사를 저지하려는 거죠. 그다음에 권리 행사가 가능할 때는 소멸시키는 우리가 해제 조건이라든지 변제라든지 소멸시효 이런 항변이 있을 수 있죠. 이러한 항변은 부인하고 구별해야 돼요. 7회 23.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이제는 그런 문제는 너무 졸렬해서 안 물어보는데 피고가 변제했다라는 거와 피고가 증여했다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어느 쪽은 어느 거고 어느 쪽은 어느 거다. 이런 거 많이 물어봤는데 변제는 입에서 벌써 변제항변이라고 배워서 나오는데 증여는 잘 보세요. 원고가 돈을 나한테 건네줬는데 이 반환의 약속이 있으면 소비대차고 반환의 약속이 없이 그냥 쓰라고 줬으면 증여잖아요. 그럼 피고가 돈은 온 건 맞는데 내가 꼭 갚으라고 준 건 아니고 쓰라고 준 거 아니냐 이 태도는 부인이에요. 소비대차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안 받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복잡하지만 그래서 이유부 부인이라고 그래요. 이유부 부인. 단순 부인이 아니죠. 돈 받은 것부터 아니다라고 하면 단순 부인인데 돈은 온 건 맞는데 이거 쓰라고 준 거다 그냥. 그러니까 이유를 붙인 부인이지 그게 항변은 아니죠. 항변은 뭐예요? 변제 같은 건. 돈 빌린 거는 일단 전제돼서 내가 갚았다. 돈 빌린 건 전제돼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빌린 건 전제로 나도 너한테 받을 채권이 있어서 상계하겠다. 이건 다 항변이라고 해서 우리가 변제항변, 소멸시효 항변, 상계항변, 예컨대 또 면제항변. 돈 빌린 거 맞는데 네가 안 갚아도 된다고 나중에 면제해줬다. 이건 다 항변인데 지금 말하는 건 돈이 온 건 맞는데 그러니까 빌렸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붙여서 부정하는 거죠. 이유를. 그냥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그냥 공짜로 쓰라고 준 거다. 라고 해서 이유를 붙여서 부인한다. 그래서 그게 고전적으로는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포인트예요. 만약 우리가 분석한다면 소비대차와 변제는 양립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소비대차와 증여는 양립할 수가 없죠. 소비대차면 소비대차고 증여면 증여지 그게 양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은 부인이에요.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부인이고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소비대차에 대해서 변제, 소비대차에 대해서 상계, 소비대차에 대해서 소멸시효 다 양립할 수 있는 얘기를 펼치는 것은 항변이다. 이해할 수 있겠죠. 다시 돌아가서 이러한 방어 방법 중에는 변제가치, 제한부 자백 예를 들어 상대방이 돈 빌려줬다고 하는 데 대해서 빌린 것이지만 변제하였다는 것은 변제하였다는 게 자백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건 항변인데 빌린 것이지만은 자백을 보통은 어떻게 되겠어요?
돈 빌려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원고가 그럼 빌려줬다는 걸 증명하니까 피고가 갚았다라는 거 나가는 건데 그건 부인 플러스 항변이 되는데 지금 제안부 자백이 뭐예요? 빌린 거는 맞다라고 일단 자백해주고 근데 갚았다니까 항변을 포인트로 변제를 말한다면 항변인데 그 앞에 자백적인 상황이 있는데 온전한 자백이 아니라 뭐를 하기 위한 자백인 거예요? 항변을 펼치기 위해서 그건 심플하게 내주는 거죠. 원래 싸움 제대로 하려면 빌린 거부터 다퉈야 돼요. 빌린 거부터 부인해서 원고가 증명을 해내서 이제는 피고가 그럼 갚았다. 이게 아주 정통적인 싸움의 순서인데 빌린 거는 제한적으로 인정해주고 변제 이런 식의 지금 항변 파트에서 왜 자백이 나오냐면 항변으로 용어를 쓴다면 변제가 항변인데 그 앞상황이 제한부 자백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가정적 합의어는 예비적으로 일단은 안 빌렸다. 그렇지만 만약 빌린 게 맞다면 변제하겠다. 이건 가정적 항변이죠. 그렇죠? 가정적이란 말 알겠죠? 아까 조건 기한 쓸 수 있느냐 그 말하고도 연결되죠.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분류한 게 주의적 항변, 예비적 항변. 1차적으로 내세운 항변을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보조적으로 내세운 것을 예비적 항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 가로 2에 가정적 항변은 잘못 붙은 것 같은데 설명 보니까 7-22에 가로 2번에 설명이 가정적 항변은 설명 없는 걸로 봐서 앞에 가로 1번 때 그게 안 지워지고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로 2는 주의적 항변, 예비적 항변까지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주의적, 예비적 항변은 뭐예요? 1차적으로 보통 상계 항변이 예비적 항변이에요. 상계라는 거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운 거 잘 떠올려 봐요. 처음부터 원고가 대여금 청구가 들어오면 일단 부인하겠죠. 안 빌렸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뭐 증명이 된다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제한부 자백으로 빌린 거는 인정하고 뭐 변제했다. 이런 거로 가는데 상계를 먼저 쓰지는 않아요. 보통은. 상계는 자기 채권 카드를 버리면서 쓰는 소멸 사유잖아요. 딴 거는 자기 채권 날리지를 않거든요. 변제, 소멸시효는 원고 청구 자체의 소멸을 다이렉트로 막으려고 하는 항변이고 상계는 자기 채권 쓰면서 막아내려는 거니까 무모하게 첫 번째부터 상계 쓰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앞에서 막아볼 거 막아보다가 안 되니까 나도 채권이 있으니까 그랑 쌤쌤해서 간이한 처리인 민법에서 여러분이 배운 상계적인 처리를 항변으로 지금 소송상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이런 변론에서 나올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다는 게 소송 바깥에서 민법에서 상계가 한 것을 소송에서 방어 방법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소송에서 비로소 이제 상계라는 소송행위로 펼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 소송행위와 이 실제법적인 사법행위의 관계 막 그런 거 얘기했던 거 다시 떠올려 보세요. 지금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변론에서 소송행위로 방어 방법을 펼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로 보통은 일반 교과서는 여기서 다 같이 얘기하는데 나는 소송행위라는 개념을 가르쳐 주려고 그때 앞에서 한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실체법적인 사법행위와 소송행위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래서 이렇게 상계했다든지 뭐 했는데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상계가 된 거냐 안 된 거냐 그런 쟁점이 있었던 걸 기억해요. 실체법적으로 상계라는 의사표시를 한다라고 민법서만 배웠는데 소송에서 비로소 했다. 근데 소를 취하하면 소송 계속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소가 취하되면 아직 소 취하 본격적으로 안 배웠지만 우리가 개념 조금씩 배웠잖아요. 소송 계속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상계하겠다라는 소송법적인 소송행위로서의 속성은 없어졌지만 그런 말 한 거 민법에서 우리가 말했던 그 상대방한테 도달돼서 의사표시가 돼서 상계했다는 것은 소송과 관계없이 벌어진 그 일의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사법적인 행위에 그 성질이 남아있으면 병존설 내지는 사법행위설이고 소송행위로서의 의미밖에 없다면 그게 소송행위설이죠. 금시초문? 금시초문? 원래는 금시초문이었는데 시험 공부하다가 복습했어? 아니면 오로지 그때 기억이 계속 남아있는 거야. 그럼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머리 좋은 거야. 시험 공부 때문에 다시 보다가 봤으면 모르겠는데 그때 얘기했던 거 보면 제대로 잘 이해한 거야. 응? 하여튼 거기랑 다시 매치시켜야 돼요. 매치시켜요. 그래서 그런 등등. 그다음에 항변의 부인의 구별 방법. 실익은 증명 책임을 항변 부인은 피고 입장에서는 아니다니까 원고가 증명해야 돼요. 소비대차 사실을 증여라는 게 부인이니까
완벽하게 반환의 약속이 있었지 공짜 준 거 아니라는 것은 원고가 증명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변제는 아까 이쪽 또 나온다라고 봤을 때 변제는 누가 증명해야 돼요? 상대 원고가 부인을 하면 피고가 증명을 해야겠죠. 변제한 사실을. 아까 말한 대로 자백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게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부인이겠지만 원고의 그 항변에 대한 태도가 부인이면 그 항변에 대해서는 피고가 증명 책임을 지겠죠. 변제라는 것에 대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구별의 실익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판결 이유도 그런 맥락에서 읽어보면 돼요. 부인된 것은 굳이 원고의 청구에 대한 것을 판단해버리면 그래서 인정되지 않으면 또는 인정되면 부인의 내용은 거기에 담겨서 판단이 나오는 거죠. 근데 항변은 따로 판단이 들어가야 되죠. 항변 자체에 대한 판단이.